김포 서울 이제 서울시 김포구 되나 편입론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게 수도권 판을 뒤흔들 카드가 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김용태 최고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야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항상 늘 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슈는 국민의힘이 띄었지만 이쪽에서 쏘았지만 여기서 받게 될 거다. 어쨌든 국회 법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요.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글쎄 저는 이 의제를 쫙 보면서 일단 혁신위랑 당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빨리 잊혀지기 위해서 지금 지면장식 대결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기도 했고 막 의제를 계속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김포나 뭐 이러한 수요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서울로 편입되는 문제가 여러 해 전부터 선거가 있는 해이면 끊임없이 있었던 이슈예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북도에 의제가 지금 있고 경기 북도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중앙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잖아요. 중앙당 차원에서 접근할 거면 저는 좀 더 심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이 여당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서울 편입 기준이 뭐냐? 김포만 되는 거냐? 광명, 구리, 하남.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한 나머지의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거기까지 만약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지역과 또 접해져 있는 경기도의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바로 맞닥뜨릴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하고도 한번 살펴볼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정 목표 중에 많지도 않아 6가지밖에 없는데 그 6번이 지방 분권 시대, 지방 시대 열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서울이 편입이 되면, 그러니까 김포가 편입되면 서울이 더 커지는 거고 서울이 과밀해지는 걸 텐데 자칫 대통령의 그런 지방 분권 시대와는 좀 역행하는 듯한 그런 당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또 답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이면 어떤 국가 정책 이러한 서울 편입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마스터 플랜을 갖고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이 너무 과밀해지다 보니까 의왕과천에 예를 들면은 정부 과천청사도 만들어서 내보냈잖아요. 세종도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서울에 있었던 공공기관들 다 이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여태까지 왔던 일관성 있었던 정책인데 이렇게 서울 과밀화가 되는 그런 정책을 핀다면 그렇게 여태까지 왔었던 정책하고는 조금 일관성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자칫 뭐 선거 전략으로 볼 것보다는 대통령하고 저희가 여당이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포퓰리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정당이고 국가를 경영하고 책임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한 이 김기현 대표의 이제 꾀가 발동된 게 아닐까 이런 꾀가 생각을 발동됐다. 네, 했습니다. 사실 시점이 되게 공교롭죠. 김기현 대표는 뭐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했다라고 하셨지만 이거를 띄울 거였으면 훨씬 더 빨리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더 혼란을 줄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험지 출마 그러니까 영남 스타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화두로 던지고 나서 모든 언론사에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그 거취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기현 대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정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고민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국면을 넘어갔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모든 이슈가 그 험지 출마론에서 이제 김포 서울 편입론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국면 전환용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답이 이것인가 저는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야당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을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 시대의 화두에 대해서 여당이 정부와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히려 지금 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김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팩트 체크를 해보면 지자체 인구 대비 서울 출퇴근 인구가
출퇴근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광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시군구별로 확인해 봤더니 서울로 통근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건 또 고양시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지역 간의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울로 편입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서울 편입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뭐 김포 주민들이 공격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설익은 카드를 꺼내놓으면서 결국에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거 아이디가 너무 어려워서 읽기가 힘든 것 같아요. Q23R까지 읽겠습니다. Q23R님이 이게 이제 서울 편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제 뭐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요. 지역 재편성은 찬성하지만 재편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에 편입시키는 게 맞냐. 뭐 이런 걸 제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의원 발의가 돼서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내면 민주당이 어쨌든 거대 야당이고 민주당 속내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김포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또 있을 테니까요. 네.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김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아마 지역의 여론 수렴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도 돌려볼 수가 있는 거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겠지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특별법은 사실 최종적인 그 과제 절차인 거고요. 그 중간에 중요한 건 이제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 의회에서 동의를 얻거나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단순히 이제 김포에서만 김포시의회 입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울 편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포, 경기, 서울 이 세 곳에서 얘기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뭐 현실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김포시의회나 아니면은 여러 광역의회 의원들의 구성을 봤을 때 민주당이 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야당과의 엄청난 협상과 타협 없이는 이게 절차적으로 시행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사나님이 김포 주민으로서 찬성 여부를 떠나 황당한 소리라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최고는? 어떤 이제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총선용 카드 어떻게 판을 좀 흔들고 있다. 우리가 수도권 위기로는 이걸로 타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약간 뭐 명확하게 뭐 계산을 해보면 이거 뭐 여론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면 표로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뭐 박선봉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여당이 이슈를 던졌고 그 운동장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그 네. 운동장 안에서 결국은 야당이 이제 끌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일 테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전 보여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당은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신중하게 답변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내부 반발도 상당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본인 SNS에 반대한다라고 글을 쓰기도 하고 뭐 김재섭 위원장이 그 대표적인 예시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중론을 펴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중랑의 지역구를 두고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환 전 행정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던져놓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당내에서 원팀으로 해도 될까 말까한 이슈인데 당내에서도 좀 분열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면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 오히려 민주당과의 뭐 대화 이전에 당내의 동의를 좀 얻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김재섭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서울 말고 서울부터 잘 챙기라. 도봉 있는 자체가 이제 것부터 잘 챙겨라. 서울에서도 이거죠. 약간 소외된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이제 SNS에서 내기도 했는데 사실 위성 도시에 이제 김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청년들이 좀 떠밀려 가서 뭐 고향이라든지 이 인근 지역에 많이 좀 살고 있고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젊은 인구들이 많아요. 사실 이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고향이 제일 많이 출퇴근한다고 했는데 출퇴근 지옥이라는 말이 막 나오고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것도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서울의 생활권 어떻게 보면 서울 집값 너무 비싸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데 그게 서울시가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 이 출퇴근 거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이런 좀 지금 아까도 지금 댓글로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세요? 약간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 드라마 해방일지 혹시 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 볼 때마다 저는 가슴 아픈 장면들 있잖아요. 네. 서울은 노른자고 뭐 경기도는 흰자냐 하면서 이제 그 흰자라고 자칭 말씀하신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계신 분들이 서로 출퇴근하면서 왕복 3시간 4시간 하루에 소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라마에 나오면서 결국 이것이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교통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향이 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저는 GTX 같은 좀 그런 연장 노선들 빨리빨리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어떤 교통 편의를 좀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이렇게 서울을 확 늘리는 것보다 김포 같은 경우에도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런 교통 차량이라든지 증차 문제, 뭐 골드라인에 대한 문제, 증량 문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세밀하고 그 내실 있는 정책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울로 편입되는 게 일단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지금 김기현 대표의 논리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포의 이 교통 문제는 다들 알다시피 골드라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로 김포가 편입된다고 해서 그게 단번에 해결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좀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점에서 많이 드는 것 같고 저도 김용태 최고 의견과 좀 비슷하게 결국에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노선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미 있는 노선의 배차를 더 늘리는 방식 그리고 이미 있는 뭐 환승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승 혜택을 더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뭐 택시 환승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대두되니까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제 서울 만능주의처럼 서울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서울이 최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역 간의 우열 관계를 또 막상 가리게 되는 듯한 모양새를 정치권에서 먼저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김태우 후보의 공약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빌라를 아파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라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또 다른 주거 형태에 살든 어떤 주거 환경에서든지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본인의 권리를 잘 누리고 좋은 환경을 형성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때도 아파트 만능주의처럼 마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잘못된 접근이라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인규 님이 경기도에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 줄이겠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할 수만 있으면 직주 근접이 가장 그렇죠. 좋긴 한데 네. 저도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참 아름다웠어요. 출퇴근이 아름다웠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하던데 집은 회사에서 멀면 멀수록 좋다 이렇게 안 말씀하시는 볼수록 분들도 있던데. 좋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새벽에 출근할 일 있으면 바로 호출이 오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바로 호출이 오는데 그래도 또 출퇴근에 들이는 그 고생과 그렇죠. 노력을 줄일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게 또 너무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일장일단이 있는 삶의 단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혁신위 얘기 또 가볼게요. 혁신위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비공개로 만났다고 인터뷰에서 비공개로 만났다고 밝히면서 이제 코리안 젠틀맨이다, 애국자다 이렇게 추켜 세웠어요.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물론 이제 통합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거겠지만 혁신위원장을 계기로 이제 혁신이 자기 정치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 그러니까 물론 정치. 정치인은 누구나 다 자기 정치가 기반이겠지만 혁신위원장은 당의 위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 정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당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그러한 진정성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본인이 막 비공개로 만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역할을 하에 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요. 뭐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라고 추켜 세웠는데 일단 정치적 메시지도 메시지겠지만 유승민 전 대표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워낙 젠틀하시고 그것은 뭐 사실인 거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코리안 젠틀맨은 맞지만 맞지만 접근 방식은 이상하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발언들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 사실 발언이 뭐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예. 약간 일단 뭐 별로 이렇게 당과 막 교감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은 안 들긴 해요. 뭔가 좀 독단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당도 아마 특히 지도부에서는 좀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혁신위의 인요한 위원장께서 지금 내세우는 그 행보의 하나의 키워드가 결국에 통합이잖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이 많이 다쳤다느니 유승민 전 의원은 코리안 젠틀맨이다, 만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비윤계 인사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 대사면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런 흐름이 조금 인위적이라고 전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통합이라는 단어에 혁신위가 계속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뭔가 이슈를 몰고 가려고 하고 이슈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당사자들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통합의 행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진정한 통합을 위한 것이냐 또는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통합이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 인요한 위원장은 밖에서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고 외부자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근데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은 다 내부자거든요. 근데 이 내부자들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제3의 인물만 나서서 뭔가 수습을 해보겠다고 애쓰는 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잘못했다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사과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대사면이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많이 붕괴하셔서 SNS에 글을 연달아 올렸는데 이제 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 얘기 맞다. 징계 취소가 맞는 거고 대사면은 좀 뭐 용어가 그런 거지 뭐 사실은 징계 취소가 더 맞다라고 약간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고 싶다고 하고. 근데 이제 관건은 그래서 대사면 이 국면 대사면 안이 잘 풀릴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통합을 위한 것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합을 할 때는 기득권이나 이제 뭐 뭔가 막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내려놨을 때 희생했을 때 저는 통합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이른바 대사면이라고 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는 1월에 어차피 징계가 해제돼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총선 출마하는 데 있어서 이 징계권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출마하실 분 아니잖아요. 대구시장 4년의 임기를 받아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분도 안 받겠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거다. 통합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 통합의 진정성이 과연 정말 있는 것인가. 오히려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이 더 갈라치기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이른바 대사면의 가장 큰 수혜는 김재원 전 최고예요. 김재원 전 최고는 징계가 있었고 총선 출마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를 입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는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은 본인들이 고마움을 갖지 않는데 이게 무슨 통합이 되겠습니까? 김재현 전 최고가 그래서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의견이 없으시다. 지금 상황만 관전하고 계시다. 김재현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든 쪽에서 더 많은 걸 희생한 거겠죠. 그냥 통합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계속 설명한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이 느껴지기에는 뭔가 희생적인 측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원치 않는 부분인데 글쎄 이것은 오히려 혁신위가 자꾸 본인들이 뭔가 역할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반으로서 이용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잘 살펴보면 이 징계받은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양두구육이라는 말 썼다고 추가 징계 받고 네. 뭐 그런 상황은 저도 좀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상대당이지만. 근데 그분과 별개로 뭐 홍준표 시장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받을 만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해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뭐 본인 지역은 잘 대비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직자로서 그때 수해 때 골프 쳤다. 이걸로 이제 중징계를 사실은 받은 거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이나 제주 4.3 사건 망언하셔가지고 징계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통합해야 되니까 그동안 내렸던 징계, 그러니까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하는 게 그게 무슨 혁신인 거죠? 그거는 그냥 그거야말로 사실은 당내 윤리를 굉장히 희화시키는 것이고 그 징계가 부당했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땐 국민의 눈높이를 들어서 징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잘못했던 그 과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도대체 어떻게 혁신이 되는 거냐. 이건 그냥 봐주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혁신이랑 당 지도부가 지면 채우기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빨리 우리 안건을 구청장 선거 패배를 잊게 하고 덮겠다. 덮겠다. 험지 출마론을 빨리 계속 이제 뭔가 이슈를 잠재우고 계속 싶은.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험지 출발원도 잠재워서 덮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제명징계 서명운동 4만여 명 참여했다 이러면서 촉구하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란의 씨앗이다, 암덩어리다 이러면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 내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안고 가야 된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지만 이 내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언론에서 여러 차례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0.7%포인트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보수 지지층에 그다음에 젊은 지지자들, 청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한 그런 분들이 돌아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합리적인 진보 세력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뭐 투표장을 가지 않거나 뭐 이러한 방식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지지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중도 연합군이 되면서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도 이런 현실 정치 구도에서 소선거구제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연합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 연합에 대한 조건은 서로가 진정성 있는 연합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 선거하려고 또 연합하는구나. 이거에는 국민들도 속진 않으실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연합했을 때 저는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험지 출마론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지금 뭐 영남권 의원들이 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이런 영남권 중진 의원들 이렇게 막 삼선하고 사선하고 이러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에서 공정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내 지역구에서 다시 도전하는 것은 그리고 그 지역의 유권자가 원한다면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기 지역에서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것을 나쁘게 볼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신인이랑 같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재선 3선 의원이랑 신인이랑 붙으면 당연히 당내 경선을 한다고 치더라도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만약에 경선 같은 걸 거친다고 하더라도. 뭐 경선 같은 것을 잘 거치지 않아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경선의 과정에서 분명히 신인에 대한 뭐 플러스 점수가 있는 것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사실 컷오프 시키고 막 중진들을 거기에 새로운 뭐 청와대 낙하산을 꼽기도 해왔고 이렇게 잘못했던 공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지난 총선 때 우리가 그 초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40%에 육박했을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 비율이 한 40% 정도가량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물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구태, 기득권을 쟁취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지역의 유권자가 원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의 후보가 되냐, 그런 구조를 거쳤느냐, 민주적인 구조를 거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중진 분들께서 영남의 중진 분들께서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 의미도 퇴색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서울로 출마하려고 경기도로 출마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나가야지 막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개인 발언입니다 하면서 막 등 떠밀듯이 이렇게 누더기로 돼가지고 출마를 하면 그거는 효과가 더 반감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하태경 의원 선언도 있었고 이런 중진 출마나 험지 출마론 얘기가 계속 나오면 민주당도 그냥 있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도 더 먼저 이제 586 용태론 이런 것들이 아주 몇십 년 동안 좀 반복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몇 분은 또 불출마 선언을 하시기도 하셨고 뭐 우상호 대표적으로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이신데 근데 보면 사실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나 야나. 왜냐면 그때도 우상호 의원께서 뭐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나서
연쇄적으로 뭔가 그게 586 세대에서 반응이 왔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뭐 불출마 이런 정말 몇 안 되는 소수만 불출마 선언을 하시기도 했고 이번에 봐도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태경 의원이 스타트를 이른바 이제 시작점을 끊었다고 한다면 뒤에 좀 뒤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연쇄적으로 있어줘야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 되는 건데 이제 하태경 의원 한 명만 남은 거예요. 이제 본인은 본인의 지역구를 내버려 두고 이제 새로운 험지를 찾아간다. 이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도 그러니까 의원들께서도 본인이 좀 편한 곳에 있고 싶고 본인이 털을 닦아온 곳에 익숙한 곳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이야 그런 부분에서 뭐 하태경 의원도 하태경 의원에서 그치고 뭐 저희도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총선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될 시기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이야 아직 그래도 몇 개월 남았으니까 여러 이슈들 또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더 좀 크게 조명받지만 결국에 다음 총선은 누가 좀 더 개혁적으로 공천을 하고 누가 좀 새 인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진 배치를 할 거냐 또는 어떻게 당이 새로워진다는 느낌을 줄 거냐 이게 결국에 포인트라서 이른바 탈기득권 현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침묵하고 계신 분들도 언젠간 입을 열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젠간 질문을 올 거고 답을 내야 될 그럼요. 타이밍이 네. 올 거다. 어제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이걸 대화라고 부르기는 좀 힘든 자리였던 것 같고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쨌든 두 분이 악수를 하고 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두 분이 만나신 거잖아요. 투샷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죠.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일단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감정의 영역인 건데 아무리 언론에서 서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만나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눈 맞추고 또 대화하고 악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래야 미운 정이라도 드는 거잖아요. 정이라도 일단 들어야 상대를 향해가지고 뭐 다음번에 밥을 먹자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법안 처리 같은 거 했을 때 전화를 통해가지고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일단 만남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났다라는 것 자체에 저는 일단 의미를 두고 싶어요. 앞으로 뭐 김포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안 건도 그렇고 야당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도 여당을 이제 그만 찾아오시고 야당을 더 많이 가셔가지고 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들한테 뭐 식사 자리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또 청취하고 또 우리가 또 부탁할 건 또 부탁하고 그러한 자리가 좀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셨나요? 거의 이제 약간 스치듯 만난 자리가 아니었나 냉정하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자리에 이제 가지 말라라는 이제 당내 건의가 있었지만 본인이 결단을 해서 이제 참석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환담할 때 그리고 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본회의장 들어오실 때도 웃으면서 좀 악수를 했다 이런 게 좀 조명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대화를 촉구하고 뭔가 만남을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 그런 요구는 충분히 저는 했다라고 보고 이제 답은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나는 당대표랑은 안 만나고 원내대표라면 만날 생각이 있어요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보궐선거 지고 나서 강조하셨던 소통과도 좀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도 이제 개혁 과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안과 법안들 이런 거 다 나오게 되면 결국에 민주당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꿈을 깨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만남의 약속을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협치의 물꼬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좀 그런 걸 바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